성년이라고 그러면 좀 법적인 어떤 나이라고 하니까 나이만 20살이 넘으면 성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기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언어에서 어른 그러면 칭찬이에요. 아, 어른 다 됐네. 그다음에 또 어른 같다 얘기하면 굉장히 칭찬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우리는 희망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두렵죠. 나 어른인가? 맞아. 내가 내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자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어른이라고 이제 불러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우리의 퍼셉션이 있는데 이 뒤가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아, 너도 이제 결혼했구나. 그러면 사람 구실해야지. 어떤 얘기냐? 친척들 대소사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누구 돌잔치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일가를 이뤘으니까 드디어 네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암묵적으로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 나도 이제 집단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구나라는 중압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못했을 때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두렵죠. 5월은 진짜 힘들죠. 그렇지. 맞지. 거기다가 요 최근에 나왔던 축의금까지 합해지면 이제 거의 통장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어떤 수준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불일치가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팬데믹 때 엄청 늘어났어요. 그 불안감,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찾는단 말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지금의 나의 기반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 같은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왔는데 그 미래에 대한 기존의 아주 작은 기준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때에 따라서는 우울감으로 오기도 하고 병리적 현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꺼리던 정신과를 내과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는 분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현실이 때문에 정신과에 잘 가지 않아요 이러는 분들이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내가 직접 검색해 봤고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고요. 추천받았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능동적 키워드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예전처럼 이렇게 쉬쉬하거나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넘어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올라오고 있고 심리 상담소 컨셉의 프로그램들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죠. 재밌는 건 예전에는요. 그런 상담 코너 같은 게 주로 부부 상담이 많았고 그분들이 아침 방송에 나오시면 항상 그늘막 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목소리 변조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일반인 분들도 본인 얼굴 다 밝히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유가 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맞아.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든 겁니다. 그만큼의 어려움을 이제는 사방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열려진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윤섭 씨 케이스를 봤는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본인 고민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용기 있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오은영 박사님한테 얼마 전에 프로그램 때문에 받았는데요. 동업을 했어요, 이렇게. 좀 아닌 게 판명이 됐어요. 제가 떠안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경석 씨는 에러건트한 거예요. 약간 오만한 거예요. 근데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오만함을 버리고 이젠 저도 막 의지도 하고요. 안 될 때는 미안한데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훨씬 더 일이 더 편해지고 마음도 지금 얼굴 좋아진 거 봐. 엄청 좋아졌어요. 괜찮지? 네. 폈어. 저는 오랜만에 배웠는데 정말 편해지셨어요. 제대로 그만큼에. 꽃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분야에 전공하시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상외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고 본인의 삶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는 것도 소중하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때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도움의 고민이 과연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요. 나한테만 있는 거라면 내가 노력하고 내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한테 있는 거라면 전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리어스한 얘기인데요.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각자 본인 삶의 스테이지에 맞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그리고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과 연인 관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경험이자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근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있지만 부동산 이슈가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의 격차가 커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낭패감과 전망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50대, 60대는 드디어 이제 건강 나오고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어떤 사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40대 이하에는 없던 건강, 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50, 60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은 따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음은 좀 따로 봤어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역할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딸로서, 그다음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각자 나이별로 고민이 있다. 고민이 당연히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회적 형태의 텐션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성현석 씨 있으십니까? 요즘 고민?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이제 10년 후쯤에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네. 또 저는 그냥 좀 닥친 이제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무섭다라고 뭐 출산이 다들 그렇더라고 안에 있을 때가 편할 때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나는 꽤 불편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든 앞날이 펼쳐지는 걸까 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요새 하고 있어요. 김홍윤 씨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으로서 과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각자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패턴 보는 게 직업이니까 재밌는 게 모든 고민 글이요 출발할 때 제가 몇 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 그래서 맞아. 응당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내지는 내가 좀 지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이지에 내가 그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나의 걱정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이게 바로 시간, 돈, 나이를 늘 얘기해요. 시간, 돈, 나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돈 나누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성적표처럼 받아보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재밌는 게 늘 자기 고민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본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했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야 가능하니까 출발 이런 식이에요. 제가 뭐 33살 여자 지방 사립대를 나와 학점이 3.3에 오랜 수업 생활 끝에 특허사무소에 입사해서 경력 6개월인데 한 달에 뭐 250만 원 벌고 있는데 제가 정상적인 건가요?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옵니다. 맞아.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나이라든지 뭐 경력의 기간이라든지 수입의 과다라는 건 지표이긴 한데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제거하고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강박처럼 얘기하는 사회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럴 때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23살
생산 직무 스펙 평가해 주세요. 24살 전문대 남자 냉정하게 스펙 평가요. 그래서 본인의 숫자를 다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형태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펙은 나이 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내용인데 원래 스펙이란 말이에요. 이 기계장치의 명세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좋은 조직이 있어요. 훌륭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이 조인할 분들을 모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하세요. 누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는 10개 있는데 1000분이 오시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서 저희는 이런 분을 원해요. 이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가 않고 좋은 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대학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분은 저는 대학 받고 대학원 더요. 저는 어학연수요, 공모전이요, 봉사활동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리한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대 경쟁을 하는 비교평가의 시대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뭐 50대에 뭐 몇 억을 모았으면 정상인가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안전판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가 나를 놓치지 않고 돌봐준다면 이런 다급함이 없죠. 근데 알아서 해. 노년의 어려움은 네가 챙기는 거야. 그 순간부터 금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모으지 못한 분들은 조급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의 금전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니 그때의 어떤 정해져 있는 스탯들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여쭤보는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얼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불안감 없이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순간부터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준거가 될 수 있는 대상자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내 기준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고 그 비교가 주관적인 비교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금전이라면 누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간 애랑 비교할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수평 비교를 한 명만 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집을 샀고요. 영희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영철이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슈퍼셋으로서의 나의 자아를 형성해 놓고 그거에 모자란 부분만큼을 계속해서 자괴감에 들게 빠지는 악순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결국 어떻게 나오냐. 평균으로 나와요. 평균.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평타라고 부릅니다. 평균 타율이라는 건데 흥미로운 건 이 평타라는 게 실제로 에버리지, 평균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이 29살 남자, 수도권 4년제, 연봉 3,800,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쭤보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 밑에. 근데 그 댓글의 기준이 터무니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시네 이런 거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미디어에 보여지는 정말 유명한 분들의 소득이나 정말 핫한 직업들의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한테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뭐가 나와? 이런 거 나와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식으로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 시간에는 피자가 그 국룰인가요? 이런 거 올라오고요. 끝도 없어요.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에 둘이 합쳐 연봉 1억인데 6세 아들 영유 보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네, 42살 미혼 여성 연봉 7천에 저축액이 5억인데 24평 오피스텔 살까요? 13평 아파트 살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때로는 의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훌륭한 게 나오니까 집단성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원기옥처럼 우주의 길을 다 모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꿀팁들 있잖아요. 결혼 정보 QA부터 그다음에 뭐 출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이 낳을 때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 엑셀로 4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들 처음에 낳게 되면 하는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면 머스트로 사야 되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정말 몇백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 공배수보다 더 큰 슈퍼셋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나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나름의 룰이 있지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핫한 국룰은 축의금 같은 거. 맞아. 여러분 축의금 국룰 보여드릴까요? 절치는 10만 원 더하기 알파고요. 종종 연락하고 여럿 모일 때는 만나게 된 친구는 5만 원. 연 끊고 살다가 갑자기 연락 온 친구는 한 푼도 안 내고 비참석이고요. 전체 회식 때 한 번 대화해본 다른 부서 박대리는 3만 원과 비참석. 바로 옆 부서의 김 과장이 5만 원. 직장 내 베푸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안온감이 들죠. 이유가 내가 사회적 규칙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않고 따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고요. 그렇지가 않고 뭐 내가 이런 규칙을 넘어서 좀 더 한다면 괜히 기쁠 수도 있고 뭐 나름의 안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룰이 왜 우리는 자꾸 정하고 있느냐?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국리하면 그다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난 그냥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 부정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실수할 위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중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했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간만 해. 네, 튀면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서 정 맞는 것이고 떨어지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 평타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적인 거는 이제는 AI가 학습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평균을 하는 순간부터 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을 추종하는 일은 좀 제한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아이가 특이합니다. 얘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얘는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룰을 기반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함, 유일함 이런 부분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시간은 뭐였냐 하면 시간의 자율성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얻게 된 선물입니다. 예전에 그 지방의 도시에 가서 택시를 탔었는데 그 지방의 도시가 공업 도시로 개발된 도시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은 그 동네의 공장에서 어렸을 때 일하셨던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가 세탁기를 만들던 그 공장이 만들어진 곳이었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유가 우리 아이들 서넛을 키웠다는 거예요. 특히 뭐였냐 하면 일요일 날 특근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특근을 해야 아이들 4명 가까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눈물 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따진다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는 나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고마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생각이 시간은 내 인생의 선물 같은 건데 그거를 한국 사회가 얻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구나.